자, 이번에는 수박 주스로 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이거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얘기가 끝나나 막. 그러니까 앞으로는 먹는 걸 앞에 먼저 해야 그럼 돼. 먼저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바로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입니다. 네. 땡모반은 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수박을 갈아서 만든 생과일 주스를 의미합니다. 100% 국내산 수박으로만 만든 땡모반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물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오직 100% 수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설탕 없이 그 평균 11브릭스 이상의 강력한 당도가 나옵니다. 슈르브록스는 네. 정말 높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동남아 수박이나 중국산 수박이 아닌 100% 국내산 수박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도 받았어요. 아주 깔끔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든 것입니다. 네. 여름 제철 식품을 쇼핑할 때는 해썹 인증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지만 무거운 수박을 사오기도 힘들고 일일이 잘라서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남은 수박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껍질. 여름철 음식물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중에 수박은 냄새도 심하고 맞아요. 부피도 크고 파리들이 많이 꼬입니다. 네. 그래요. 참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네. 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100% 수박 주스 땡모반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기 편한 튜브 용기에 소분돼 있어서 냉동실에 보관 후에 더울 때 하나씩 빼 드시면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대박이에요. 자 수박 주스 땡모반 이게 200ml인데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41,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모든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인 파격적인 쇼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폰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이제 먹어도 되나요? 네, 드시죠.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41,000원이면은 수박 2통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올해 수박을 5통을 사 먹었는데 5통 다 실패했거든요.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실망해요. 당도가 응. 이건 근데 지금 설탕을 안 넣었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 진짜 달다. 진짜 맛있네. 네. 그러면 껍데기도 안 나오고 그죠? 수박 100%를 먹을 수 있고 99%의 뭐 과당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진짜 네. 100%예요. 그러면은 100%예요, 여러분. 애기 국내산 주기도 100%. 좋겠어요. 수박 아이스크림 대신. 100%. 네. 아이스크림 너무 먹으니까 아이들이. 애들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부터 찾더라고요, 저희 애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수박 100%. 제가 정성껏 1%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다시는 못할지. 아, 그래요. 저희 수박을- 딸내미는 기본적으로 수박을 좋은 걸 골라야지. 근데 그리고 이거 안 골라져요. 맞아요. 밖에서 두들겨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렸을 10분 때 이렇게 동안 골랐는데. 삼각형 이렇게 잘라가지고 콕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맛있다고. 지금 그런 거 그럴 안 수도 돼요. 없고 맞아요. 지금 그것도 안 돼요. 뭐 꼭지가 어떠니 무늬가 어떠니 아무리 비전문가 열심히 해도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네. 복불복이요, 복불복. 예. 그래서 저 대형 마트들 중에는 맛이 없으면 바로 바꿔줍니다. 아 맞아요. 예. 대신 비싸잖아요 또 거기는. 근데 그 바꾸는 거 번거롭잖아. 그거 또 들고 가가지고 그걸 또 바꿔서 다시 또 들고 너무 맞아. 정말 이거 짱이네요. 땡모반. 추운데요 이제. 안 그래도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같은데 태국 온 것 같고 이거 먹고 있으면은 동남아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 야, 내기 보니까 씨는 다 걸러냈나? 예, 시 없잖아요. 와 아니, 씹는 있긴 것도 일인데. 씨 없네. 예. 진짜 최고입니다. 플레이버. 보통 기진하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네. 몸에서 너무 수분도 많이 빠져나오고 수박이 그럴 때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 어린이집 못 보내고 있거든요. 끼고 살아요. 아주 죽겠는데 그때 아, 이런 요즘 또 거. 엄마들이 그러시지? 네, 아침, 최악입니다. 점심, 저녁 차리고 끼니 가운데 아주 과일에 어린이집 엄마들이 지금 폭탄 맞았어요. 맞아요. 지금 진짜. 폭발했더라고요. 또 맘카페에 쌍욕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안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긴급 보육 보내라는데 누구 오나니까 어머니 아무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만 보내요. 가서 보니까 저희 조카는 둘이서 앉아있더라고요. 긴급 돌보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면 네, 맞아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는 음. 어쩔 수가 없는데다가 특히나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손 벌리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1년 반이나 됐으니까 걸핏하면 들쳐고 맞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도 참다 얘기하신다. 나도 힘이 들어서 못 보겠다. 맞아요. 체력이. 네,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엄마들 고민이에요. 그 사실 정말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어요. 그 육아의 고통을 또 함께 나누신다는 게 정말 그럼요. 어려우신데. 얘를 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애가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니까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징징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징징대고 있으면 8시쯤 되면 둘 다 이성을 잃고 남편이 들어오면 웬 정신병자 둘이 앉아있나. 맞아. 8시까지 버티시면 대단한데요. 저는 오전 지나면 그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저희 딸과 뭘 만들어 먹다가 저희 어머님이 요즘 또 상추를 재배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집에 또 상추가 가득해서 어떻게든 먹어야 되가 상추전을 부치다가 그 더운데 상추를 부쳐서 남편하고 이렇게 쫙 서빙을 딱 했어요. 저희 딸이 뭐라 그럴게요? 엄마 간장은? 그래서 엄마 간장은에 폭발해가지고 야! 라고 하고 그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2박 3일 빌었어요. 저희 딸내미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아이들한테 약간 위협이 돼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애를 놀래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빌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힘내시기를. 모두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는 어땠을까? 근데 옛날에는 사실 뭐 차도 없었고 또 마을에서 사실상 공동 육아를 했던 거죠. 맞아요. 옆집에 맡기고. 네. 그 7명, 8명을 낳아도 문제가 없었던. 맞아요. 또 이렇게 많이 나갈수록 또 형이 또 누나가 혹은 뭐 오빠가 언니가 이렇게 또 돌봐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맡기는 게 뭐예요? 옆집에다가 나 나갔다 오니까 우리 집 애들 거기 있어 그러고 가잖아요. 어. 그래서 엄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맞아요. 애들끼리 옆집 아줌마가 놀다 밥 보면. 주는 밥 먹고 그 집에서 자고 맞아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상상도 할수 달라졌네요. 아유 참 힘든 시기를 사십니다. 빨리 우리가 코로나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다루기가 참 민망하고 민구스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근데 저는 한 부분은 진짜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하고 나서 결과가 징계가 한 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일반 회사에서도 징계 한 달이면 꽤 큰 처벌이에요. 그렇지. 네. 저 방송 펑크 내고 막 이러면 보통 근신 일주일. 근신이라는 건 얌전히 그냥 있어라 뭐 이런 건데.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방송을 펑크 내면 그 정도 수위가 나오는데 검사가 심지어 징계를 한 달을 받았다면 윤석열 후보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징계를. 그리고 그분은 받았다고 하면 그 공문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보통 자기들 식구들한테 이렇게 뭐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데 좀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내부에 있는 검사한테 징계 한 달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검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세간에서는 윤 후보자가 조직에 항명했다. 국정원 대선과 관련한 개입 기억하시지? 그 예전에 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예. 그 사건을 이제 사실은 수사했었어요. 그 최동욱. 근데 최동욱이 하도 저기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를 들춰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도 아주 빅엿을 먹인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가 되다시피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윤석열이 막 그렇게 국정감사장인가요? 거기서 막 네. 막 항명하면서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아,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 이 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검사의 그 표상을 보여줬지. 맞아, 참 검사의 표상을 보여줬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뭐 징계를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2011 뭔가 년이니까. 뭐 멋지게 뭔가 대항하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서류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당시 2017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네. 황교안 씨가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 전 총장이 자천된 게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대택 씨가 감찰해달라고 벌렸던 그 내용과 관련돼서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정대택 씨가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많이 나왔고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 저 목요일 코너 꼼찰총장에서 김태현 기자가 한번 찾아가면요. 네. 뭔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책장에 잠깐만 기다려. 다 그러면 나와. 이만한 자료를 갖고 옵니다. 또 어떤 사건 얘기하면 잠깐만 기다려. 어마어마한 자료를.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 디테일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지. 왜냐면 자료가 자기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 그분 사업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8년 동안 뭐 최은순하고의 그 혈전을 벌여왔던 거예요. 앙숙인. 그러니까 뭐 김건희도 잘 알고 그런 건데. 자,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면은 네. 유력한 검사, 고위 검사. 그때 이제 2009년, 뭐 2010년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였고 우리 성렬이 형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오. 왜냐면은 그 형님이 기억하시잖아. 그 왜 뭐야? 이명박 정권 초기에 BBK 수사. 특검의 파견 검사였다고.
그래서 꼬리곰탕 먹고 이제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분명히 이제 MB의 그 파일을 캐비넷 안에 넣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긴장 어린 균형이 이제 있었던 거지. 내가 너희 검찰만 내가 지켜줄게. MB가 그러면은 또 이제 검찰은 우리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니 우리 또 당신한테 협조하겠습니다. 이럴 때였다고. 이럴 때 그 중심에 꽃보직 중에 꽃보직인 대검 중수과장으로 있었다는 거는 윤석열 씨가 이거는 뭐죠, 어마어마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막 윤석열이 항명하고 항쟁한 게 뭐 정의가 지금 탄압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아니 이명박 정권 때는 우리 검찰이 짱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니까 국정원이 짱이야. 야, 내가 어떻게 국정원 따위한테 고개를 조아릴 수 있니?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검사로서 곤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게 이제 저 사람 좀 정의감이 있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와, 우리 윤 선배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우리 검찰의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다니. 나는 그래서 2015년에 최은순 씨가 또 한번 엄청나게 비호를 받았거든요, 검찰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윤석열의 후광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지금 현 이제 정권에서는? 그게 정보 부족이었지. 그거는 진짜 그건 어떻게 보면 발등을 자기 발에 찍은 거야. 자승자가? 근데 사실은 또 정대택 씨가 그동안 쭉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 사람 이야기만 좀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제 와가지고. 근데 이제 2019년에 우리 저 성렬이 형을 검찰총장 세울 때는 또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세울 때는 정대택 얘기가 이제 들리질 않았지. 그리고 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주진우 기자도 그 정대택 씨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타깝네요. 한 사람의 민간인인데다가 송사를 얽힌 상황이니까 그치. 송사가 얽혀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쟁적 관계다. 네, 어차피 이제 뭐 투서 넣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삼성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임에 해당되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도 반드시 배임이지, 그렇지. 이건 배임이에요. 삼성 법무팀이 얼마나 깐깐합니까? 당시에 그리고 2010년에 9월 27일에 만기가 되는 같은 아파트에 다른 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아크로비스타라는데 삼성이 4개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만기가 되고 이걸 연장하면 되는 것을 김건희 씨와 한 3일 차이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훨씬 작은 평수, 훨씬 조건이 안 좋은 3층수, 3층. 그러면서 이 차액은 얼마 안 나게 해서 김건희 씨와 새로 계약을 굳이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삼성에서도 왜 이런 해명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계속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본 적이 없다. 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줬나요? 그런 내역은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증빙 자료는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쵸, 본인이 그쵸, 증명을 그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가 있고 자기랑 자기 와이프가 걸리니 기업과 뇌물수수에 관련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돌려줬다라는 반환했다. 증빙 자료는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찍히잖아요. 기자와 언론이 물었으면 소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에서도 내놓지 않은 우리 집 매물을 그 발품을 팔던 외국인이 내 부인의 집을 어떻게 알게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삼성은 그냥 계약서만 작성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의 이런 그냥 증명 자료를 내놓으시면 돼요. 현금으로 거래했다 또 나중에 이럴 것 같아요. 7억을 현금으로 가져온 거. 그러니까 통장에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7억을 어떻게 그러니까 금액이 근데 없는데. 상식에 안 맞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7억을 받았다가 7억을 고스란히 돌려줬어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래예요. 충분히 시세와 상황과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런 거에서 소명은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해? 보도해야지. 여기서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많이 내년 봐야 돼. 공감 TV가 했었고 네네네. 아무도 이걸 받아주질 않아요. 다른 어떤 메이저 언론사에서요? 그래요. 저의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내 집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아이들이 커가고 이제 학교를 꼭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안정적인 주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망한 부분이 전 솔직히 말해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나온 발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공공부지로 선정했던 태능이라던가 굉장히 2만 호 가까이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전에 그 부지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3기 신도시로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희망을 사실 가졌었어요. 청약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분양가도 높고 두 번째는 실효성이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55제곱미터 이하의 평수예요. 그럼 방이 2개고 18평이에요. 근데 아이가 2명이면 또 점수가 높아요. 이게 평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평수에 사실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떻게 18평에 살아요? 근데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대부분의 평수이고 그리고 서울에 지정된 공공부지에 행복주택이 굉장히 많이 좋은 위치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 또한 39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집값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고 사실 이런 공공부지들을 이제 선정해서 하려면은 거기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시잖아요. 힘들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부지를 몇만 호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을 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 아파트로 짓게 하고 평수도 뭐 선호하는 59나 84로 이렇게 좀 평수를 하면 실제로 서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실거주자들에게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게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공공임대라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도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과연 정말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것인지 그것도 너무 의문스럽고 이런 대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대출 규제도 박근혜 정부 때인가 막 90%까지 늘려줬다가 지금은 소득 여하에 상관없이 4억 원 한도로 정해놓고 뭐 LTV네 뭐네 해가지고 또 그거를 꽉꽉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주택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를 주고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그런 걸 풀어줘야 이게 또 집을 살 수가 있는데 현금 5, 6억 이상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청약조차 넣을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대책을 내놔도 예를 들어 뭐 1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떤 세금을 그럼 더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너무 규제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내놓는 규제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기사도 이렇게 떴거든요.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 나락 떨어진 부동산 정책. 이제 정책이 엄청 많이 쏟아지지만 뭔가 단 하나도 실수요자들에게는 와닿거나 어떤 희망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까보면 굉장히 실망을 주는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어우,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왜냐하면 오은혜 씨. 예.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요즘 신혼부부들 제 주변에도 딩크족들도요 주거 안정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 아이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둘 사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집을 사서 아이를 키운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다 비껴나가고 뭔가 비현실적이고 효율이 없는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분들은 이런 정책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정말 답답해서 막 혼잣말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요. 몰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냥 듣는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너무 많이 바뀌긴 했죠.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뭐냐, 그 전은 뭐냐, 한 달 전은 뭐냐, 한 달 후는 뭐냐 이게 네. 지금 막 다 섞여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았던 건 공공임대 주택의 단점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인식부터 실제로 살았을 때 아이랑 쾌적하지 않은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그게 정말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저도 그래서 또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경기도 기본주택 얘기하다가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우리 아까 민간 아파트라도 지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평수가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로 수요가 다양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수요를 늘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사실 민간 아파트는 더 오르죠 가격이. 그렇죠. 그렇다면 민간 아파트가 가진 장점을 가져와서 평수가 다양하고 진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이 집에 전생을 걸어서 정말 영끌을 해서 돈을 다 갚지 않아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집을 도시 인프라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의 전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값을 잡는데 인식의 전환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지만 결국에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 주거에 대한 이게 재산이고 이걸로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지금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그리고 인식을 바꾼 사람이 실제로 살았을 때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도 아쉬운 점이 있고 뭐 대출만 늘린다고 하는데 빚쟁이만 더 대라는 거냐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아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주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공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뭐 경기도 기본주택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아이들 키울 수 있고 공동 육아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끔 빨리 그런 주택이 지어졌으면 제공이 됐으면 아까 누가 그렇게 정말 뭐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지 네. 지금 주택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이 네, 있는 집이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 또 그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 리가 없죠. 아니 알지. 근데 자기들에게 이제 손해가 안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분들 또 좀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에 좀 어떻게든 좀 들어가서. 저가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분들 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자들을 끌어와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맡긴 것 자체가 정말 불행의 씨앗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기본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하신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딱 압력솥 같거든요. 부동산 그치. 시장이 압력솥인데 압력솥에 이 뚜껑 하나만 열어주면 푸식 하고 바람이 나가면 그때부터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해. 이게 제일 큰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3기 신도시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근데 정말 물량으로 보는 네. 거였으니까 같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서울에 사실 더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 서울시장 후보 뭐 50만 원, 30만 원, 뭐 18만 원 얘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한 채로 좀 더 공급해서 비싼 아파트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 계속 바뀌고 사람이 뭐가 뭔지도 전문가조차 헷갈리게 하는 몰라요 이게. 국토부 직원도 몰라서 네. 어떡하냐고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그걸 준비하냐고요.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도 정책이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져. 네, 이거는 무조건 잘못했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지금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집값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오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집을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이 없고 그리고 있어도 너무 비싸고 그렇다면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공공으로 지정된 그런 것들이 효력이 없는 13평, 18평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그런 시장 집값을 잡지 못하니 지금이라도 평수를 바꾸든 아니면 어떤 공공부지로 된 것들을 주민들도 공공보다는 민간을 더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집값도 안정되고 자기네들도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사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거주지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문제는 다 서울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다 풀 수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집을 뭐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 500원
아, 나 700원, 나 800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300원밖에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500원을 주고 집을 사려고 하니까 500원 갖고 있는 사람은 700원, 800원짜리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 나 전세를 살아도 한 몇 년 모아서 조금 더 옮기고 가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전체적인 국가 기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논쟁이 있다고 해서 흔들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요새 뭐 생리대만 입고 요가 자세로 네. 하는 뭐죠? 생리대 업체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 때문에 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를 했다. 네. 이래서 이제 업체가 고발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성적 대상화가 된 거죠? 아, 생리대만 입고 요가 자세. 그러니까 이게 팬티형으로, 그러니까 속옷처럼 되어 있는 생리대인 거예요. 그럼- 입는 생리대. 네, 그러니까 네. 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 속옷으로 되어져 속옷이랑 똑같이 생긴 형태의 네네네. 생리대인데 그것만 착용을 한 요가하는 자세 같아요. 뭐 이렇게 그 필라테스 하는 것처럼 네. 이제 위에는 짧은 의상을 입고 밑에는 그것만 입은 거예요. 언더웨어를 네. 단 게 입은 게 아니라 그리고 어. 촬영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계속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안전하다. 뭐 편안하다. 새거나 그러지 않고 안정성이 있다. 이걸 이제 번거롭지 강조하려고. 않다. 이것만 입어도 된다. 속옷 된다는 없이. 뜻이었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홈페이지에 계속 오랫동안 게재를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여성 용품을 성상품화한다라고 하는 지적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제가 알기로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사과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성상품화? 우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만 입은 여성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시각에 생각하면 아니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그것만 입은 여성의 모습을 과연 보여줬어야 하나, 뭐 효능을 보여주거나 하는 게 아닌데 보여줬어야 하냐, 그게 이제 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착용했을 때 간편함이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이미지샷만 주는 거랑 그렇죠. 여성이 착용했을 때 샷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실용적인 샷은 아니었어요. 언박싱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리나 월경에 대해서 광고 보면 그동안 하얀 치마 입은 엄청 청순한 그 소녀가 나와서 네. 막 치마 날리고 막 그날에도 편하고 뭐 아, 그날에도 그죠, 막 그죠. 좋고 뭐 그날에도 뭐 가뿐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누가 생리하는데 흰 치마 입고 그치. 그 생리는 뭐 그렇게 소녀 같은 가뿐하지 치고만 않지. 하는 건 저녁 아니잖아요. 그날 가장 무거운 배 날이잖아요. 나온 애기 엄마도 하고 애기 안고 막 정말 치대는 그 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엄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생리나 월경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감추고 그날이라는 둥 마법이라는 제대로 못했던 매직이라고 했었던 네, 뭐 동안. 매직 뭐 이렇게 말했던 이런 문화가 그래도 생리대를 입은 여성을 그냥 보여주는 것 자체에서는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광고에서는 생리혈을 파란색으로 안 해요. 생리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흡수가 좋아요 하면서 파란 물감 떨어뜨리잖아요. 아. 근데 이제는 빨간 정말 진한 생리혈에 비슷한 네. 걸로 그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리고 생리나 월경 이 문제를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가운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광고에서는 자세. 아니면 아니, 요가를 편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네. 제품이 너무 편해서 요가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요가보다 더한 자세도 일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여성의 샷 네. 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편리해도 그것만 입고 요가하러 가십니까? 아니 속옷, 그게 속옷이라고 칩시다. 예, 언더웨어라고 쳐도 언더웨어를 입고 운동하러 가나요? 아, 그 집에서라고 그래도 언더웨어만 입고 그런 장면을 광고에 그냥 노출하는 게 과연 그게 괜찮은 방법인가? 저는 뭐 성상품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여성이 왜 상의는 그렇게 짧은 걸 입혔어야 하나? 이렇게 말려 네. 올라간 티셔츠를 약간 네. 잘 보이게끔 네. 하려고 그런 티셔츠를 입었다고 이제 기업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리를 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네, 있는데 저건 찬성이에요. 예쁘고 이렇게 몸매가 늘씬하고 그렇게 예쁜 자세를 하는 여성이 나오고 그 광고를 하는 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그 생리대 광고를 보고 나서는 예쁜 여성이 떠올라요. 생리대보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생리대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 기획자의 입장에서 뭐 다른 광고를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기획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생리를 하고 있는
본 여성으로서 봤을 때는 음. 아 이게 진짜 편하겠구나. 아 저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음. 아 근데 생리도 너무 예쁘다 비효실적으로. 그리고 생리 때보다 걔만 생각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컷이었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뭐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네. 제가 나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네. 제가 아는 친한 남자분들이 딸이 생리를 시작하니까 파티해줘야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진짜요? 나 완전 옛날 사람이구나.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그때 주의사항을 잘 알려줘야지. 제가 너무 당황했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빠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파티해줘야지. 선물 사주고 여행 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성상품화라기보다 적절치 않은 광고였다. 광고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품만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속옷 광고도 인터넷 광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거의 속옷 광고 되게 막 다 거의 정말 다 보여주고 네.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속옷이니까. 그리고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 나오는 몸매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나랑 유사한. 근데 그 광고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고 그리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광고를 성상품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아쉬운 지점은 있었어요. 네, 전 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아까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감추고 뭐 다른 말로 쓰고 그게 꼭 마치 드러내면 안 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네. 거 그건 전 반대지만 좀 세련된 방법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네, 저는 워낙 중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음. 성상품화까지는 너무 갔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잘못됐다.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쵸, 감춰야 될 건 아니니까요. 네, 생리대가. 근데 뭐 보는 사람이 불편했다면 당연히 조금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여성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선 네. 자체가. 그리고 좀 전에 지금 댓글 다신 분 천재 한 분 계셨어요. 아 뭐지? 그 광고 성공했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아니 실제로 댓글들 보면은 이 광고를 보고 언짢은 기분은 드는데 이 팬티형 생리대를 주문하고 왔다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주문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되게 획기적인 상품이니까 주문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모 기업체에서 생리대는 아닌데 그런 언더웨어형으로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을 하고 관련이 있어서 참 근데 보여주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틈만 나면 뭐 성상품만 이런 지금 표현 질려 자체가 있는 좀 상태셔서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그런 것들이 더 말을 아니, 못하게 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 야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느끼는 사람도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야 저거는 성상품화한 거야. 다시 생각하게 되네. 그러면은 이 모델은 뭐고 뭐 업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거는 좀 네. 아니면 이게 그 기자분이 워딩을 잘못 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편해했을 수는 있거든요. 댓글 보니까 여성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그럼 네. 그 표현은 그러면 얼마든지. 여성들이 시선에 봤을 때 저런 것까지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성들 불편. 입장에서. 불편할 수 불편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성상품화라고 쓰게 되는 순간 이게 젠더 문제로 가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글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거 클릭수 높이려고 그분이 약간 오버하신 것 같아요. 네. 성상품화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 팬티형인데 보기가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서 음. 그럼 저렇게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뭐 착용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광고가 나와도 전 좋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봐요. 네. 왜냐면 아내를 둔 남편도 알아야 알아야죠. 하고. 근데 뭐 이제 아이들도 커가면서 남녀 상관없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뜯고 붙이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장면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닌데 다양한 여성상이 있는데 굳이 그 광고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생리대보다는 그 모델이 생각나고 포즈가 생각나는 네. 그런 광고가 조금 아쉬웠다.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아쉬웠다.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네, 뭐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세입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이 있으시니까. 아, 그래. 네, 아니, 뭐 그래. 그렇기도 하고 오늘 생리 얘기를 너무 길게. 아니 오늘 줄리 얘기가 너무 길었어. 아, 근데 너무 다- 그분은 까도 양파 같아. 계속 나오네요 매주. 아, 그 줄리 전문으로 줄리 저희 좀- 엄마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봐 아주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 제 아, 공장을. 역시 줄리는 줄리가 맡아야 아, 됩니다. 그래요? 아, 네. 저 네. 일주일에 네. 한 서너 번 듣는 것 같아요. 너 오. 그거 아니? 오. 왜냐면 너 그거 아니? 그래서 뭘 아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많은 까도 거예요. 까도 나오는 매번 말하지만 뭔가 이 정말 어떤 뭐 무슨 영부인 뭐 사생활까지 다 파헤쳐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공직자가 공직에서 잘못한 비위에 관한 사건에 아내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동의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하지 말자. 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지 말아야지. 네. 그쵸.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그쵸, 한 누구는 사람은 할 아주 수까지. 그냥 아작을 냈잖아요. 다 벗겼잖아. 그러면 나머지들 다 벗기고 제대로 따져야지. 어?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요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선 때 단어를 뭘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아까 그 저는 광고 보고 좀 불편했는데 불편해라고 생각했는데 성상품화라고 쓰는 순간 다 성상품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 대선에도 그 문제를 검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검증의 프레임에 잘못 걸리면 그렇죠. 그걸로만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적당한 네이밍을 하는 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저도 아까 그 중립성 얘기하셨는데 누구는 증거가 없어도 그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기사들을 쏟아내고 네. 누구는 아주 증거가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는 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언론이 보도를 유예하는 이거는 그 양. 그러니까 그 말씀은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똑같아야 된다. 예. 잣대는 똑같아야지. 똑같아야 된다. 예, 잣대는 정확해야죠. 그게 공정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네이밍을 하느냐. 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2008년 종편을 만들기 위해서 네. MB 정부가 이제 MB 정부 여당과 함께 미디어법을 만드는데 난리 그때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기가 막힌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MB 악법. 아 맞아요. 그게 MB 악법. 그게 정세균 후보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요. 정세균 대표가. 그래서 어. 이제 그 로텐더홀 국회 그 본회의장 앞에 그 현관 네. 거기다가 빨간 이제 카페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거기서 철야농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다 크게 MB 악법 철폐 뭐 반대 네. 뭐 이거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국회 경위들이 달려든 거야. 왜요? 그때 제가 좀 여러 여권 인사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 끌어내고 MB 악법을 통과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또 민주당 사람들은 그걸 또 자기들 끌어내가지고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나 보다 해서 네. 또 결사 그냥 항전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저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서 뭐 그냥 늘상 보는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어요. 합의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알고 봤더니 네. MB가 MB 악법이란 말에 빡쳐가지고 그 MB 악법 그거 떼라고. 아그 글씨 떼라고? 그것만 떼주면은 그냥 물러갈 수 있었는데 그 MB 악법 그거 떼라고 하는 건지 모르고. 그건 좀 모르고 이거는 미디어법 처리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패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밍이 진짜 무섭습니다. 중요해요. 정말 예. 무서워요.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붙이고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이름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치 이슈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호칭하는 에 따라서 걔 운명이 정해져. 맞아. 그 이제 이재명 지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저 이동영 작가가 똥파리라고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원주시죠? 네. 그 뒤로 그냥 똥파리가 됐어요. 진짜요? 네이밍. 나를 되게 뭐라- 만족하시네. 너무 되게 좋아요. 속이 시원하시다. 너무 만족하시는. 네이밍이 중요해요.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네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는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네,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언론이 이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 제목 장사로 네이밍으로 대선 판도를 바꾼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 그 탄핵 때 박근혜 별명 길라임이었잖아요. 아, 네. 이 길라임이 탄핵을 이끈 그 효과도 상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길라임. 네.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다, 쉽다, 응. 그다음 명확하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잘 갖춘 네이밍을 하려면 진짜 전공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진짜 어려워서 음. 그런 분들이 어떤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구경하는 말하자면 관전자였으니까 너무 많이 보게 아유, 되더라고요. 참 네이밍하니까 참 아픈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왜요? 총선 때 제가 출마했을 때 아. 네.
욕민이었습니다. 욕을 하도 드셔가지고 욕을 많이 해서 그건 누가 욕을 많이 했어. 그건 누가 붙여주신 몰라 누가 붙였는지 몰라. 욕미. 욕민이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줄리 합니까? 일주일 동안 두고 보겠습니다. 아. 왜? 줄리 다음 주에도 줄리 속보하는 줄리 뭐 속보가 있으면 해야지. 그 줄리는 모르겠지만 이 줄리는 나옵니다. 아, 예, 그래. 줄리께서 신줄리. 줄리 얘기를 하실지는 네.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고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세입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맘스샷 함께 하셨고요. 지난주에 또 많이 봐주셨다고 오윤혜 씨가. 맞아요. 이 썸네일을 7만인가 8만인가. 썸네일을 잘 뽑아야 된다면서. 음. 왜냐하면 신민정 평론가 저는 계속 고민했거든요. 음. 우리가 김용민 PD에게 숟가락을 얹어 사는 게 아이 왜 적절한가? 그래. 그러니까 이 두 네. 분이 쓸데없는 고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너무 역시 일이 열심히 예비하면 안 명쾌합니다. 돼요. 역시 예. 고수는 다르네요. 그럼. 예, 예. 그랬는데 지난주 많이 봐주셨다고 하니까 이번 네. 주도 또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